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전망입니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공연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상에서 작품상 등 6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이민자 단속 강행에 반발하는 미국 LA 시위로 56명이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에 이어 해병대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임 일주일째를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 즉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법률 공포안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조만간 이른바 3중 특검이 출범합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김세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김건희, 최혜병 3대 특검이 오늘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개를 수사하는 법안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의혹 등 16개가 수사 대상입니다. 최혜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발생한 최혜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3대 특검법을 공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대 특검법에 대해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요구되는 특검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새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모두 120명으로 지난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의 6배 수준입니다. 특검이 본격 가동되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가 몰아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면 이르면 이번 주말쯤 특검이 가동되고 다음 달 중순부터 수사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수사기관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틀 뒤인 목요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라는 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두 차례 모두 경호처에 가로막혀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 저지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했고 모레 출석하라는 2차 소환장을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상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환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뭐가 궁금한지 해서 질문지를 보내면 거기서 답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계엄 나흘 뒤 경호처의 군사령관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소환 불응이 계속되면 경찰의 강제 수사 가능성도 열려 있는 가운데 검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특검 출범 전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와 CCTV 자료를 이미 제출 형태로 확보하고 있고 공수처는 대통령실 내선 번호와 관련 기록 추가 확보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을 특검에 넘기기 전까지 핵심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수사와 공소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이후 처음 진행된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대선 결과와 특검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내부에선 의원을 끌어내라는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노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21대 대선 결과와 3대 특검법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거부권 행사했던 특검 출범 앞두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회의원 6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계엄군 간부의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이상현 전 특전사 1 공수여단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재차 증언했습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들었다며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느냐고 했을 때는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라고 들은 게 맞느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 여단장은 차에 탔던 다른 인원도 대통령이란 단어를 들었다며 본인이 대대장과 통화할 때도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군에서 상부는 대통령을 말한다고 하는데 명백히 거짓말이라며 당시 곽 전 사령관에게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놓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이 엇갈리자 재판부는 양측에 구체적인 영장 발부 기간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중재했습니다. 다음 주 7차 공판에서는 김철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공판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연기된 날짜는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추후 지정하겠다는 의미로 추정 상태로 뒀습니다. 사실상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재판부는 헌법 84조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을 포함하는지가 논란이었는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대선 기간 대장동 실무를 담당했던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이 문제가 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된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대선 전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며 논란이 됐었습니다. 대법원도 재판부가 판단할 내용이란 입장을 밝혔던 만큼 이 대통령은 재임 기간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형사 재판들도 모두 멈추는 걸까요? 각 사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재판이 모두 미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의 반응입니다. 보도에 현지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모두 5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위증교사 사건까지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건, 수원지방법원에서 2건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0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룬 뒤 아직 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당시 기일 연기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게 아니었다면서도 앞으로 기일을 지정할지 말지는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판 기일을 미룰 땐 이 대통령 당선 전이어서 헌법 제84조 적용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결국 이대로 재판이 멈출 거라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다른 재판부는 아직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재판은
오는 24일 공판이 예정돼 있고 수원지법에서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공판 준비 기일이 각각 다음 달 1일,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두 법원 모두 재판을 중지할지 말지 판단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재판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재판부 재량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게 아닌 만큼 원칙적으로는 이번 선거법 재판부의 판단을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판을 진행하는 그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되는 만큼 나머지 재판들도 결국 멈출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현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원 스스로가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당당히 재판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희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이 연기되자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란 것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원을 향해선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인정한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은 한마디로 사법의 유예입니다. 권력의 일정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입니다. 법조인 출신 의원들도 가세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사법의 정치 애속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고 법사위 소속 장동혁 의원은 사법부까지 굴복시킨 이재명 정부에서 진짜 정의는 죽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검찰이 항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헌법 84조를 두고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재판상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선 명확한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본다는 입장인 가운데 부당한 헌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것에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도 중지된다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대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12일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가 아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확실히 해두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고발 사건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파기환송심 재판 외 다른 사건에서도 법원의 자의적 해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어떤 헌법 해석에 있어서 자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원이 명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이 중단된다라는 명확한 해석을 다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실제 민주당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는 조속한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법률가 출신 한 의원은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관련된 변수를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의원들의 동의가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의원도 헌법 84조 취지에 충실하고 각급 법원마다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개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으로 연기된 대법관 증언법처럼 대통령실과의 논의 과정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일 정상통화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위기 대응에 함께 노력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남빛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낮 12시부터 25분 동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고마움을 표시했고 한일 관계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당국 간 의사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향후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화에선 과거사 문제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화를 마친 후 SNS를 통해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시바 총리가 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일 관계를 더욱 진전시키고자 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외 정상과 통화한 건 지난 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나눈 이후 두 번째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도 공감대를 이룬 만큼 한일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남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먼저 통화한 건 가까운 우방국과 먼저 손잡겠다는 실용 외교의 시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관심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대화가 언제 이뤄질지입니다. 대통령실은 중국과는 조율 중이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친중 성향이라는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이때마다 한미일 삼각공조를 외교 정책의 주요 축으로 삼겠다고 약속했고 이번 이시바 총리와의 통화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선순위를 역시 이 한국의 전통적인 우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먼저 돈독히 하는 쪽으로 두는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곧 시진핑 주석과도 소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뒤 미국, 일본, 영국과 통화를 가진 뒤 중국은 7번째로 통화해 논란이 됐습니다. 한미일 협력을 이어가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 구상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취임 10하루 만에 외교 무대에 대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오는 24일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의 참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다음 주 초 열리는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개최 여부입니다. 한미 정상이 첫 통화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만나자고 뜻을 모은 만큼 캐나다에서 두 정상이 따로 만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G7 회원국 정상과의 만남 요청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시간 조율이 여의치 않으면 간단한 약식 회담 형식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또 이달 22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G7에서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G7 준비에 분주한 가운데 정부는 이달 말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는 여전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상황이 이렇게 막 어지럽고 복잡한데 거기에 구체적인 현안 의제가 있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뭐 꼭 그래야 될지 아닐지 좀 고민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의식한 관망파의 주장과 더불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둔 상황에서 취임 한 달 만에 두 차례 해외 순방에 나서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2차 비상경제점검 TF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물가 대책과 추경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라면 한 개에 진짜 2,000원이냐고 묻기도 하는 등 일부 소비재의 가격을 직접 언급하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첫날 1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직접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닷새 만에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오른 라면 값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이 대통령은 물가 상승에 이유 없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대책 마련을 당부했고 회의 후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자의 시간을 언급하며 책임감을 가져달라고도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그만큼 영향이 큰 거죠. 책임감도 각별히 한 번 더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는 추경을 지시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라고 말했습니다. 규모와 구체적 항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추경은 민주당이 제시한 20조 원 규모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도 담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민생 대책의 첫 과제로 물가 잡기를 지시한 이 대통령의 행보는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부문에서 빠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언급할 정도로 요즘 라면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기자가 편의점 매대를 살펴보니 2,000원짜리 제품이 수두룩했는데요. 달걀값까지 급등하면서 이제는 라면에 달걀 풀어 먹기도 부담스럽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승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라면 한 개가 실제 2,000원일까?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일반적인 컵라면은 1,000원 후반대지만 그 옆에는 2,000원, 2,500원까지 적힌 컵라면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봉지라면도 마찬가지. 개당 1,000원대가 상당수지만 일부 프리미엄 라면은 한 봉지에 2,000원이 넘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라면 가격은 작년보다 6.2% 높아졌는데 1.9%인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3배가 넘습니다. 학생들도 즐겨 먹는 컵라면과 삼각김밥입니다. 이제는 이 두 가지만 집어도 최저 2,000원대에서 최대 7,000원까지 돼 가격이 꽤나 부담스럽습니다. 국정공백 상태를 틈타 식품기업과 외식업체들이 인상에 나선 것이 주된 원인. 초콜릿 10.4%, 커피 8.2% 등 지난 6개월간 가격이 5% 이상 오른 가공식품이 20개에 육박합니다. 플라스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저희가 눌러놨던 것들이 맥주랄지 라면이랄지 그런 부분 많이 좀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설상가상 달걀까지 30개짜리 한 판에 10,000원을 넘어서자 베이커리나 식당에선 걱정이 터져 나옵니다. 내수부진 속 가공식품 가격까지 줄줄이 뛰면서 대형 슈퍼마켓의 고객 한 명당 구매액과 점포당 매출액 모두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새로 선출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친명 인사들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정권 초기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당정 파트너인 만큼 어느 때보다도 투표 결과에 관심이 큰데 이번 선거부터 20% 반영되는 권리당원 표심도 중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합동 토론회도 열립니다. 이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3일 선출되는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 선거는 4선 서영교 의원과 3선 김병기 의원 2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이번 선거부터 20% 권리당원 표심이 반영되는데 국회의원 34명 표와 같은 영향력을 가집니다. 오늘 있을 합동 토론회가 당원 표심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두 후보가 뭘 하겠다는 뚜렷한 얘기를 하지 않아 토론회가 판단 근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집권 여당이자 제1당의 원내대표로서 누가 민주당을 잘 이끌어갈 적임자인지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두 후보는 모두 자신이 명심을 따를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호 1번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두 후보가 함께 찍은 사진에서 서 의원을 오려낸 걸 SNS 배경사진으로 지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호 2번 서 의원도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이 대통령과 단둘이 찍은 셀카 여러 장을 SNS에 올리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차기 당대표엔 4선 정청래 의원과 3선 박찬대 원내대표가 거론됩니다. 일각에선 여당 투톱 모두 친명으로 꾸려질 경우 수직적 당정 관계가 형성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이 당 개혁 방안과 차기 지도체제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5시간 넘게 이어진 의원총회는 개파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어제 5시간 넘게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도 당 개혁 방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국민의힘. 결국 조만간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결론을 내릴 만한 사안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안도 있는데 저희들 오늘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앞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전당원 투표라는 승부수까지 던지며 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이로는 막내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지도자답게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품고 희망을 녹여내겠습니다. 개파 간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친한계는 김 위원장의 개혁안과 임 위원장의 힘을 실었습니다. 직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나마 국민의힘이 내란당의 오명에서 조금이라도 벗을 수 있는. 반면 친윤계 등은 김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했습니다. 사퇴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원내대표하고 그때 이제 끝나면 그때 다시 재심을 합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의견이 나왔습니다. 세부 개혁안에 대해서도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후보 부당 교체에 대한 당무감사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던 반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는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며 결론을 미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기로 한 가운데 김 위원장은 오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요즘 고속도로에서 깜짝 놀랄 눈빛을 쏘는 화물차 본 적 있으신가요? 일부 화물 차량 운전자들이 전면 유리에 속칭 악마의 눈이라고 불리는 LED 장치를 붙이고 도로를 달려 논란인데요.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위협적인 눈 모양으로 빛을 발산하는 대형 LED 전광판 악마의 눈, 차량용 액세서리인데요. 차량 동호회 카페 등에선 멋지다는 반응과 함께 인기를 끌고 있고 온라인에선 몇만 원이면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마의 눈, 엄연한 불법 튜닝입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다른 차량 운행에 방해를 줄 수 있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누리꾼들도 과한 장식은 위험하다는 우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네요. 커피 전문점 백다방이 지난 5일부터 사흘간 아이스라떼를 1,000원에 파는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틈을 노린 얌체 선결제족의 황당한 요구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만 원을 미리 낼 테니 200잔 장부를 끊어달라, 영수증은 금액만 찍히게 해달라는 손님부터 행사가로 100잔을 미리 살 테니 왜 안 되냐며 실랑이를 벌였다는 목격담도 잇따랐는데요. 누리꾼들은 이게 신종 재테크냐, 상식의 선을 넘었다란 반응을 보이며 할인 행사를 악용한 꼼수에 혀를 찼다고 하네요. 아이돌 그룹 경호원이 공항에서 시민을 밀치고 위협하는 모습의 영상이 SNS에 퍼지며 과잉 경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8일 걸그룹 하츠토하츠가 출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았는데요. 한 시민이 그룹 멤버를 밀치며 비집고 들어가자 경호원이 팔로 시민의 목을 강하게 밀치고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하는 듯한 대응을 합니다. 고성을 지르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경호원은 임무를 했을 뿐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응이 지나치다, 연예인 경호가 벼슬이냐,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비판도 이어졌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예능 대부로 불리는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다른 사람의 차를 몰았다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씨의 소속사는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해 벌어진 일이었다며 복용하던 공황장애 약 때문에 관련 성분이 검출된 것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장동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 외제차 한 대가 들어서고 경찰관이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흰색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린 인물은 유명 코미디언 이경규 씨입니다. 이곳에서 그제 오후 2시쯤 경찰에 차량 절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는데 차를 타고 간 사람이 이 씨였던 겁니다. 경찰은 일단 건물 주차관리 직원이 이 씨의 차량과 차종이 똑같은 차량을 헷갈려 잘못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어제는 지하 주차장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다 외부에 주차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헷갈리신 것 같아요. 이 씨는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곳에서 약 5km 떨어진 서울 한남동 사무실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되돌아온 이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과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는데 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의 소속사 측은 MBN 취재진에게 이 씨가 약국에 들렀다가 사무실로 오던 길에 차에 가방이 없어 다시 돌아간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약물은 평소 처방받아 먹던 공황장애 약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해프닝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정상 처방받은 약물이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약물 복용이 영향을 준 부분은 있는지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으로 주방위군 300명이 투입된 가운데 지금까지 56명이 체포됐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LA에 해병대 병력 700명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위대가 도로 위 차량에 불을 지르자 차량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 타오릅니다. 시위 상황을 전하던 한 호주 기자는 생중계 도중 다리에 고무탄을 맞기도 했습니다. Protesters moving them on through the heart of LA. 경찰과 함께 투입된 300명의 주 방위군은 고무탄과 최루탄을 사용해 시위대 해산에 나섰고 폭력행위 등 혐의로 56명을 체포했습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LA 상황을 두고 정치권의 충돌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 투입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문제 총괄 담당자인 톰 호먼이 이민 단속을 방해하면 뉴섬 주지사 등을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에 동조했습니다. 과잉 진압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장남은 1992년 LA 폭동 당시 무장한 한인의 사진을 SNS에 올리며 강경 대응을 옹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LA에 해병대 병력 700명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격화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생일인 오는 14일에는 대규모 반트럼프 시위까지 예고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오늘 오후 8시 홈팬들 앞에서 쿠웨이트와 월드컵 예선 최종전을 치릅니다. 이미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지었지만 승리를 통해 조 1위와 예선 무패를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각오입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쿠웨이트전을 앞두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모인 대표팀 선수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몸을 풉니다. 지난해 10월 이라크전 이후 약 8개월 동안 홈경기 승리가 없는 대표팀은 이번 최종전에서 반드시 홈팬들에게 승리를 바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최종 예선에서 홈경기 승리가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많은 팬분들께 꼭 승리로 보답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미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지었지만 쿠웨이트를 잡고 조 1위와 남아공 월드컵 이후 16년 만에 예선 무패를 달성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또
똑같이 예선 9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다 최종전에서 아랍에미리트에 일격을 당했던 3년 전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주장인 우리 흥민이가 또 지난 최종예선 마지막 경기에 지고 최종예선을 마무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조언을 해줘서 마무리 경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켜줘서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해야 할 확실한 동기가 생긴 대표팀은 쿠웨이트를 잡고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각오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전 세계 야구인들의 꿈의 무대라는 미국 프로야구 리그. 이곳에서 특히 유명인만 할 수 있다는 시구를 하러 아주 귀여운 시구자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경기도 끝까지 보고 떠날 만큼 야구의 진심이라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야구장의 푸른 잔디 위 마운드에 작은 펭귄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신기한지 이리저리 돌아다니자 한 선수가 뒤뚱뒤뚱 걸음걸이를 따라하기도 합니다. 페페라는 이름의 이 펭귄은 미국 시카고의 브룩필드 동물원에 살고 있는데요.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동물원 대표가 시구를 하면서 페페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이날 페페는 시카고에 연고를 둔 화이트삭스와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경기를 봤는데요. 화이트삭스가 5대7로 지면서 페페는 실망한 표정으로 경기장을 떠났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달리는 차 옆으로는 동물원에서나 보던 야생동물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파리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노란 구조 헬기 한 대가 다급히 어디론가 향합니다. 헬기 밑엔 뭔가가 매달려 있는데요. 정체는 바로 얼룩말. 걱정과 달리 아주 안정적인 모습이죠. 미국 테네시주의 한 가정에서 반려동물로 입양한 얼룩말이 하루 만에 집에서 탈출한 뒤 실종됐는데요. 테네시주 곳곳에서 목격담이 전해졌지만 열흘 가까이 행방이 묘연했다고요. 보안관들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무사히 구조됐고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다는데요. 어쩌면 자유가 그리웠는지도 모르겠네요. 연필 잡아본 지 오래된 분 많으시죠? 많은 게 디지털화하면서 아날로그가 잊히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지역에선 거대한 연필을 깎는 행사에 수백 명이 몰렸다네요. 잔디밭에 뭔가 세워져 있습니다. 끄트머리에 달린 분홍색 지우개와 겉에 쓰인 글자까지 모양은 연필 그 자체인데요. 하지만 크기가 무려 6m나 됩니다. 두 남성이 빙글빙글 돌며 뭉뚝해진 연필을 깎고 부스러기를 던지자 환호하는 사람들. 사실 이 연필은 미국 미니애폴리스의 한 가정집 마당에 있는 평범한 나무였는데요. 몇 년 전 폭풍으로 나무가 쓰러지자 집주인이 나무를 없애는 대신 연필로 재탄생시킨 겁니다. 발상의 전환 덕에 명물이 탄생했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앱 지도 화면에서 지하철을 선택하면 다음 역까지 이동하는 모습과 도착까지 남은 시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맵은 수도권과 부산 등 총 23개 도선의 열차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초정밀 지하철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파생상품 야간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거래 시간과 거래 가능 상품이 늘어났습니다. 파생상품 시장 야간 거래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로 연장됐고 거래 가능 상품도 5개에서 10개로 확대됐습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야간 거래로 투자자 편의성 향상과 비용 절감, 해외 투자 수요의 국내 유입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IMF 외환 위기인 1998년 이후 27년 만에 5월 기준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인 부인 배수는 0.37로 1998년 5월 0.32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코스피 상승세가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장중에는 11개월 만에 2,860선을 돌파했고 삼성전자는 6만 전자에 도달했습니다. 김태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스피가 2,850선을 넘어선 채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2,860선을 돌파해 11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단숨에 2,800을 돌파해 이제는 3,000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장중 6만 전자를 넘었고 SK하이닉스도 23만 원 선을 넘으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5천 공약을 내걸었던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증권주도 함께 들썩였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동안 매수한 주식은 약 9,800억 원으로 이번 달에만 3조 원 넘게 사들여 증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자본시장 정책들이, 공약들이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친화적이다라는 것. 코스피 3천은 이번 3분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업계 분석이 나오는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정책 자체가 좀 일관성 있게 좀 추진이 돼야 되는 필요들, 무엇보다도 이제 국내 경기 자체가 일단은 지금 0%대 성장에서 최소한 1%대까지 이상으로는 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상법 개정안 처리와 경기 부양, 관세 협상 등 당면 과제를 새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코스피 5천 실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평우입니다. 300석 규모의 대학로 소극장에서 초연을 한 국내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의 연극 뮤지컬계의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토니상에서 6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수상에 이은 한류 콘텐츠 역사의 쾌거입니다. 심가연 기자입니다. 한국의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로 꼽히는 작품상을 비롯해 극본상과 작사, 작곡상 등 주요 부문 수상을 휩쓸며 6관왕에 올랐습니다. 올해 토니상 최다 수상작에 영광을 안았는데 한국에서 초연한 우리 창작 뮤지컬이 토니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꿈꿔온 것보다 훨씬 큰 일을 이뤘다며 기뻐한 박천효 작가는 한국 관객들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국 관객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이 없었다면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뉴욕에서 공연을 준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 2016년 대학로 소극장에서 처음 선보였던 어쩌면 해피엔딩은 지난해 11월 뉴욕 맨해튼 벨라스코 극장에서 정식 개막하며 브로드웨이에 입성했습니다. 버려진 로봇들의 사랑 이야기라는 신선한 설정과 인간 보편의 감정을 그려낸 점이 뜨거운 현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뮤지컬계의 역사적인 쾌거에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도 동료 창작자로서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랍고 기뻤고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초연 1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국내에서도 다시 한번 관객들을 만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수돗물을 쓰고도 내고 있지 않는 수도 요금이 서울에서만 93억 원에 달합니다. 1억 원 넘게 안 낸 사람도 있는데 단속원들이 찾아가자 체납자들은 요금은커녕 고성으로 맞서며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결국 몸싸움에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대형 상가 안으로 서울시 단속원들이 들어갑니다. 3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수도요금을 체납한 건물입니다. 단수 조치한다고 예고했었죠. 그냥 넘길 수가 없어가지고. 건물주는 적반하장입니다. 단속한다고 뭐 해결돼요 지금? 아니 근데 이자까지 좀 받아라고 했잖아요. 결국 수돗물을 끊을 수밖에 없다는 단속원을 몸으로 막아서기에 이릅니다. 저 감금입니다 이거. 실랑이를 촬영하려 하자 화풀이는 취재진으로 향합니다. 당신 공간이라고! 취재를 막는 건물 관계자들과의 실랑이로 이렇게 경찰들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시간 만에 겨우 사무실을 빠져나온 단속원들은 건물로 들어오는 밸브를 자물쇠로 잠가 단수 조치합니다. 서울에서만 1,500가구가 무려 93억 원에 달하는 수도요금을 안 내고 버티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돈이 42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 서울시 조례상 체납된 수도요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 서울시는 그 기간 안에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징수하라는 취지에서 만든 3년 기한이지만 미납자들이 교묘하게 도망다니는 탓에 시효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오늘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경북 대구는 33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이나 덥겠지만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은 오늘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쉬어갑니다. 서울이 26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남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방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 지방으로는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9.8도, 대전이 19.5도, 대구 20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주 30도, 대구 33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내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